가장 완벽해 보이는 결혼이 단 5초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별의 원인을 거창한 사건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관계를 갉아먹고 있을지 모를 그 치명적인 징후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평범한 기술 지원팀 직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도시 최고의 엘리트들과 엮인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왜 하필 자정의 차가운 물소리였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정의 주방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죠. 싱크대 아래에서 들려오는 똑 하는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 벌써 3주째였습니다. 양동이로 떨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내 지친 심장 박동수와 기괴하게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아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나는 싱크대 밑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입에 손전등을 물고 렌치를 휘둘렀습니다. 이미 희망을 놓아버린 낡은 파이프에 억지로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었죠. 마치 유통기한이 다해가는 나의 결혼 생활처럼 말입니다. 네, 문제가 뭔지 알아, 믹. 넌 고쳐지지 않으려는 것들을 고치려 들어.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꽉 조여지지 않는 부품을 억지로 비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딱딱한 나무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청 IT 지원팀에서 일하는 내가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구두였습니다. 아내인 레아는 오늘도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에서의 늦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5년 만에 말단 회계사에서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수직 상승한 인재였습니다. 본인은 전략적 네트워킹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믹, 밑에서 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최근 들어 부쩍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유리를 벨 만큼 예리하고 얼음보다 2배는 차가웠죠. 나는 싱크대 밑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싱크대를 고치는 중이야. 우리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 말이지. 레아의 웃음소리에는 온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특기지. 고물딱지들이나 고치는 거. 나는 누더기 같은 걸레에 손을 닦으며 겨우 기어 나왔습니다. 주방 문턱에 서 있는 레아는 여전히 세련된 네이비 블루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7년 전 머피의 바에서 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그 실루엣을 강조하는 맞춤복이었죠. 금발은 일할 때 늘 그렇듯 엄격한 번 스타일로 묶여 있었지만 몇 가닥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모습이 내가 왜 그녀와 사랑에 빠졌었는지를 새삼 상기시켜 주더군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회사는 매일이 전쟁터였으니까요. 불가능한 클라이언트, 무리한 마감 기한, 그리고 무능한 동료들. 레아는 냉장고를 열어 와인 한 병을 꺼내며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하루 종일 지하 사무실에 앉아 비밀번호나 초기화하고 종이 걸린 프린터나 만지는 사람이 진짜 압박감이 뭔지 알기나 하겠어. 나는 렌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10가지 셌습니다. 익숙한 대화 패턴이었습니다. 진짜 압박감이라니. 도시 전체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마비되지 않게 관리하며 5만 명의 시민이 기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는 일이 그녀에게는 가짜 압박감으로 보였나 봅니다. 레아는 나에게 한 잔 권하지도 않고 피노 그리지오를 가득 따랐습니다. 빅토르가 그러는데 진짜 도전은 민간 부문에 있대요. 정부 일은 그냥 안전하고 안일할 뿐이라고. 드디어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빅토르 드라직. 그녀의 직장 동료이자 전직 대학 미식축구 선수.
BMW를 몰며 내 한 달치 집세보다 비싼 수트를 입고 다니는 남자. 모든 것에 대해 참견하기 좋아하고 그 참견을 뒷받침할 만큼 넉넉한 은행 계좌를 가진 인간. 빅토르는 말이 참 많네. 대부분 본인 자랑이겠지만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레아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야. 믹, 야망과 추진력. 그리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고. 무엇이든 하겠다. 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크게 마시고는 잔 너머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충성이라도 바쳐야 하는 것처럼 굴어. 내가 왜 당신처럼 싱크대나 고치고 컴퓨터나 돌보는 삶에 만족하면서 내 한계를 정해야 해.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낯선 여자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충성심이라. 그래, 결혼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바보였네. 나는 다시 공구함으로 몸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환불 정책은 이미 만료됐으니까. 레아는 와인잔을 카운터에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이나 자러 가야겠어. 올라올 때 깨우지 마. 내 뒷모습을 향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 올라갈 수도 있어. 그냥 손님방에서 자면서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 좀 갖는 게 좋겠어. 나는 주방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에 대해 생각하자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돌려 다시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침실, 아니, 이제는 내 침실이 된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래층에서 그녀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새벽 3시가 다 될 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그녀는 떠났습니다. 화요일에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고 금요일까지 나는 집의 도어락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우편물은 알바니에 있는 그녀의 언니 집으로 보냈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집은 그녀의 끊임없는 비판이 울려 퍼지지 않아 더 넓게 느껴졌고 내가 방에 있을 때마다 들려오던 빅토르, 드라직과의 은밀한 통화 소리가 들리지 않아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에 익숙해질 무렵인 어느 토요일 자정, 그녀가 내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믹서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몰골을 하고서 말입니다.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고 완벽했던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뒷걸음질 치게 만든 건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까져 피가 맺혀 있었고 왼쪽 손목에는 잉크를 쏟은 듯한 보라색 멍이 퍼져 있었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 비극적인 재회 뒤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2주 동안 내 집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자정의 물소리는 패섰고 거실을 가득 채웠던 비난 섞인 공기도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되찾았다고 믿었을 때 비극은 다시 예고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요일 밤의 정적을 깨고 거식하게 울리는 노크 소리에 문을 열자 거기에는 내가 알던 당당한 레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는 비에 젖은 듯 눅눅하게 구겨졌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던 머릿결은 미친 듯이 엉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하얀 손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보라색 멍자국이었습니다. 잉크를 쏟은 것처럼 번진 그 상처는 그녀의 영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거실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린 이혼 중이야, 레아. 네가 아주 명확하게 결정한 일이지. 이제 와서 내 집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휘두를 생각은 마. 내 말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원흉은 그녀가 그토록 찬양했던 빅토르 드라직이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술자리였어.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가 계속 와인을 주문했고 나는 취했어. 빅토르는 너무나 다정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줬거든. 그는 나를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함정이었어. 그 사람이 우리 사이를 촬영했어. 내 폰으로 찍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중에야 알았어. 그가 숨겨둔 카메라로 전부 찍었다는 걸.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거실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기괴하게 비쳤습니다. 그가 영상을 찍었다고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리 둘만의 재미라고 했어. 하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 너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영상을 회사 사람들에게, 너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부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거짓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레아는 언제나 진실을 구부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데 능숙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는 연기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의 멍자국 역시 실제하는 위협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나를 버린 거야. 내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오려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니, 믹, 너를 보호하려고 떠난 거야. 나 자신도 보호해야 했고 그와 지내면서 어떻게든 그 영상을 되찾아올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 그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빅토르는 내가 생각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 잔인하고 지독한 통제광이야. 오늘 밤 그와 끝내겠다고 말했더니 그녀가 멍든 손목을 들어보였습니다. 그가 거칠게 반응했어. 그는 절대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나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전의 감정이 꿈틀댔지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지난 2주 동안 그녀 없이 다시 세운 내 삶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내 감정은 이미 동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레아? 내 질문에 그녀는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떠나고 싶어. 차에 실을 수 있는 것만 챙겨서 그냥 가자. 그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믹,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레아, 우리는 이제 없어. 내가 이미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믹,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나는 단호하게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빅토르 드라직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너 혼자 가야 해. 내 인생에 너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없어.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 믹. 내가 완전히 망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뿐이야. 다들 그렇게 말하지. 도어락을 바꾸기 직전까지는 말이야. 나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에게 알바니행 버스 티켓 한 장을 사주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며 멀어지는 버스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낳은 지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다시 점검하며 이제 정말 끝났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3일 뒤 퇴근길,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문에 날카로운 물체로 긁힌 선명한 글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겁쟁이 카워드, 빅토르 드라직의 그림자가 내 평온한 일상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손을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척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여자의 일탈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이해하셨나요? 레아가 겪은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믹처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다시 받아주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레아가 문 앞에 나타났던 그 순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린 노크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풍기던 눅눅한 비냄새와 그녀의 흐트러진 호흡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했죠. 레아는 평소에 단추 하나,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단추가 떨어진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빈손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이미 빅토르 드라직이 얼마나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레아의 고백은 처참했습니다. 빅토르 드라직은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에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내 정치의 정점에 서 있었고 레아 같은 야망 있는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어. 믹,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자격이 있다고 속삭였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빅토르는 그녀의 야망을 미끼로 던진 뒤 술과 분위기에 취한 그녀를 덫으로 유인했습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은 단순한 협박 도구를 넘어 그녀의 모든 성취와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그가 영상을 보여주던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 입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뱀처럼 차가웠어. 레아는 자신의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빅토르의 요구는 갈수록 악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업무적 도움을 요청하더니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나를 떠나 자신에게 귀속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람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했어. 내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영상의 스크린샷을 내 동생이나 부모님에게 보낼 것처럼 위협했지.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과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다 팔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면 그도 우릴 포기할 거야. 제발, 믹, 너만은 나를 버리지 마.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빅토르 같은 포식자들은 도망가는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법입니다. 또한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이유가 단순히 빅토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빅토르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비극을 만든 것이니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레아, 네가 겪은 일은 끔찍해. 그리고 빅토르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그 과정에 내 자리는 없어. 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두려움 때문에 나를 가장 먼저 버린 거야. 이제 와서 내 손을 잡는 건 네가 기댈 곳이 나밖에 없기 때문이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의 이 냉정한 통찰은 시청자 여러분께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일방적인 희생은 더 큰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사준 알바니행 버스 티켓은 동정심의 발로가 아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터미널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그녀가 창가에 붙어 나를 바라보던 그 공허한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잘 가, 레아. 부디 네가 만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내길 바라.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공구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싱크대의 파이프는 이제 완벽하게 맞물려 더 이상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내 집이 다시 내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며칠 뒤 내 차에 새겨진 겁쟁이라는 글자는 빅토르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직장에는 내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고, 이웃들에게는 내가 밤마다 소란을 피운다는 허위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저 또한 이 시점에서 형인 그렉과 보안 전문가인 텀미를 끌어들였습니다. 적이 강하다면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빅토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단순한 IT 직원이 아닌 도시의 모든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의 설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빅토르 드라직은 제 일상을 파괴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 투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BMW와 비싼 수트가 방패가 되어줄 거라 믿었겠지만 디지털 세계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검이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빅토르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의 완벽한 커리어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는지 그 소름 돋는 반격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혹은 여러분이 미끼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강력한 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아가 버스터미널의 자욱한 매연 속으로 사라진 뒤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정적일 뿐이었습니다. 빅토르 드라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가 겨냥한 다음 타겟은 바로 나였습니다.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간 월요일 아침,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장만한 내 차의 운전석 문에는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긁어 만든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겁쟁이 카워드. 그 유치하고도 노골적인 공격은 빅토르의 유치한 자존심과 잔인한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내 컴퓨터 화면에는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이메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메일들에는 내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집중하고 있는 모습,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모습 등 일상의 순간들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투명 인간처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장실 직인을 도용해 내가 주말 비상 서버 점검에 자원했다는 가짜 공문을 내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나는 졸지에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직원이 되어버렸고, 수년간 쌓아온 내 평판은 한순간에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이 지독한 사냥꾼의 게임에 맞서기 위해 나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내 형인 그렉 켈러헨이었습니다. 그렉은 해병대에서 2차례나 중동 파병을 다녀온 베테랑이었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거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지트인 단골바 러스티 앵커에서 만났습니다. 60대의 전직 바이커인 바텐더 줄스는 흉터가 가득한 나무바에 맥주 2잔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빅토르라는 놈, 지난주에 여기서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어. 어디 살고 무슨 차를 타는지 묻고 다니더군. 친구인 척했지만 내 귀는 속일 수 없지. 줄스의 말에 내 맥주 맛은 순식간에 비릿해졌습니다.
그렉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거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믹, 이 자식은 전형적인 포식자야. 자기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을 때만 강한 척하는 부류지. 법대로 해결하고 싶다고. 좋아. 하지만 법이 항상 우리 편은 아니야. 내가 아는 선에서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지독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렉은 즉시 자신의 인맥을 가동했습니다. 그는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 건물의 야간 보안을 담당하는 전직 경찰 출신 토미 첸과 나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운영되는 허름한 식당에서 새벽 2시에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토미 첸은 테이블 위에 빅토르의 일과가 담긴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드라직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아주 늦게까지 남습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죠. 자신의 비서인 아만다를 괴롭히고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언제나 공포에 질려 있죠. 토미의 말에 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빅토르는 네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여성들을 사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빅토르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링크드인과 구글링을 통해 알아낸 그의 전 직장은 보스턴의 유명 금융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8개월 전 상호합의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퇴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그 회사에서는 고위 간부의 성추문 사건이 터졌었고 빅토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법망을 피해 도망치듯 이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내 컴퓨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찍힌 사진이었는데 배경에는 내가 빅토르에 대해 조사하고 있던 모니터 화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쇼는 즐겁나?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즐기며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도시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IT 전문가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목요일 밤. 나는 토미가 말해준 임원 전용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밤 9시 30분 엘리베이터 벨 소리와 함께 빅토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싼 수트깃을 세우며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믹, 여기까지 웬일인가? 파라노이드 환자처럼 굴지 말고 집에서 싱크대나 더 고치지 그래. 빅토르, 너의 그 유치한 게임은 이제 끝났어.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당치 않다는 듯 웃으며 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병대 형에게 배운 기술로 그의 손목을 꺾어 BMW 보니 뒤로 처박았습니다. 돈과 명성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다고 믿나 본데 세상에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법이야. 이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야.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내가 돌아섰을 때 빅토르의 눈에는 살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수모를 잊지 않을 것이고 더 비열한 방법으로 나를 옥죄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한 여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빅토르의 비서 아만다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게임은 이제 전세가 역전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 스스로 갇히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스토커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만의 대처법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며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런 빌런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빅토르의 공격은 치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내 차를 바라봤을 때 느꼈던
그 모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겁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금속판을 긁은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가치관을 비웃는 칼날이었습니다. 빅토르는 내가 IT 기술이나 만지는 연약한 월급쟁이라고 확신했겠죠.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도끼를 가진, 그리고 시스템의 틈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설계자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압박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실 명의의 위조 공문이라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빅토르는 권력을 등에 업고 이를 장난처럼 부렸습니다. 상사에게 불려가 경위서를 쓰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이 포식자의 아가리를 완전히 찢어버려야만 이 게임이 끝날 것입니다. 형 그렉과의 만남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러스티 앵커에 찌든 담배 냄새와 눅눅한 맥주 향 속에서 그렉의 눈빛은 전장을 마주한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믹, 명심해. 이런 놈들은 자기가 만든 규칙 안에서만 강해. 규칙 밖으로 끌어내면 그냥 겁에 질린 어린애일 뿐이지. 그렉은 해병대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빅토르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짰습니다. 토미 첸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은 것도 그렉 덕분이었습니다. 토미 첸은 전직 경찰답게 증거 수집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2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싸구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빅토르의 추악한 루틴을 분석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늦은 밤, 사무실에 남는 이유가 비서 아만다를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레아를 망가뜨린 것으로 모자라 또 다른 무고한 삶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전적을 찾아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자는 한 번도 죗값을 제대로 치른 적이 없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쇼는 즐겁나?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은 빅토르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그 사진 한 장에는 촬영 위치, 렌즈의 각도, 그리고 촬영된 시간의 메타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라고 믿었겠지만 저는 이미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신과 같습니다. 그가 이메일을 보내고 사진을 찍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지문을 시스템에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차장에서의 대면은 제게 일종의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BMW 보닛 위에 눌린 빅토르의 얼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나약했습니다. 비싼 수트와 향수 냄새 뒤에 숨겨진 것은 비겁함과 열등감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라고 말했을 때 그의 동공이 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에게 역습을 당했을 때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당혹감 말입니다. 그때 주차장 기둥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아만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빅토르의 폭언과 폭행 시도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쥔 강력한 조력자였습니다. 빅토르가 자신의 BMW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그 차의 뒷모습은 마치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복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같은 사람들은 상대가 약해 보일 때만 공격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맞서는 순간 그들의 성체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거나 주거지 주변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 최소 3명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세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립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공유는 그 자체로 방패가 됩니다. 이제 이 복수극의 하이라이트로 향할 시간입니다. 빅토르 드라직이 쌓아 올린 가짜 성공의 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의 디지털 흔적을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침몰시키는지 다음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통쾌한 결말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의 직장인이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여기 단 3분 만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짜릿한 반격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당신의 커리어를 망치려 드는 그 빌런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파멸시키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빅토르 드라직의 비열한 위협이 극에 달했을 때 반격의 서막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와 대치한 뒤 며칠 후 그의 비서 아만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빅토르의 모든 추악한 민낯이 담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아만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빅토르가 사적인 사무실 공간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가했던 성희롱과 강압적인 지시, 그리고 저를 타겟으로 삼아 진행했던 온갖 공작들에 대한 녹취록과 메신저 기록들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 괴물의 희생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형 그렉이 제안한 폭력적인 방식 대신 가장 차갑고도 합법적인 청소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의 인사팀 이사 사라 킴과의 면담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아만다가 제공한 녹취 파일, 빅토르가 전 직장인 보스턴에서 저질렀던 비위 사실이 담긴 조사 보고서, 그리고 그가 시장실 직인을 도용해 저를 음해하려 했던 조작된 이메일의 메타데이터 분석 자료를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사라 킴 이사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군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임원 전용 주차장의 기둥 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비 문이 열리고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에게 양팔을 붙잡힌 빅토르 드라직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개인 소지품이 담긴 초라한 종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던 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값비싼 수트 상의는 구겨져 볼품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아. 내 인맥이 누군지 알기나 해. 저는 그의 발악을 비웃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빅토르, 내 인맥은 이제 너를 모른 척 하느라 바쁠 거야. 내 계좌는 방금 전 내부 부정거래 혐의로 임시 동결됐거든. 아,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 방송사의 로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아만다와 레아에게 저지른 짓들, 그리고 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려 했던 모든 증거가 방금 채널 7의 탐사보도팀으로 전송됐어. 오늘 저녁 8시 뉴스 기대해도 좋을 거야. 빅토르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더 이상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입구로 경찰차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빅토르에게 다가와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빅토르 드라직, 당신을 공금 횡령, 강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 소리가 적막한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도시의 황태자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범죄자가 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제 차문에 새겨졌던 겁쟁이라는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진짜 겁쟁이는 자신의 권력 뒤에 숨어 약자를 괴롭히던 저 남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빅토르의 뒷모습을 보며 시청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진실 앞에서는 결국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부당한 권력에 위축되지 마세요. 정의는 때로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 대가를 묻습니다. 이 통쾌한 반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모든 악연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빅토르는 감옥으로 향했고 그가 차지했던 화려한 자리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레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옥에 간 빅토르의 소식을 듣고 다시 제 문을 두드린 레아, 그리고 그녀에게 던진 저의 마지막 한마디를 공개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드라마틱한 여정의 마침표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정희의 행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르가 연행된 뒤 주차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허탈함, 그리고 한때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선택했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저를 고쳐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 드는 바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고쳤고 제 삶의 궤도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채널 7의 뉴스가 방영되던 날 밤, 러스티 앵커바의 모든 손님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연행되는 빅토르의 모습 위로 지역 금융계의 추악한 이면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형 그렉은 제 어깨를 툭 치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동생아. 해병대 방식보다 훨씬 더 화끈하네. 줄스 또한 가장 아끼는 빈티지 위스키를 꺼내 제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건 정의를 위해 싸운 기술자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여러분,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빅토르 드라직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아만다와 토미 첸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의 반격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결말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피길 바랍니다. 삶의 불합리함에 맞서 싸우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더 깊이 있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정의롭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렉형의 눈은 술집의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도 번뜩였습니다. 아니, 믹,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진짜 해병대는 적의 보급로를 끊고 가장 믿었던 아군을 적으로 돌리지. 그렉의 조언은 차가웠지만 정확했습니다. 빅토르 드라직 같은 자들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용 가치로만 판단하죠. 그렇기에 그가 가장 신뢰했던 혹은 가장 만만하게 보았던 비서 아만다의 배신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아만다가 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믹시, 그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저에게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레아 씨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자랑하듯 이야기했죠. 그는 자기가 법 위에 있다고 믿어요. 그녀가 건넨 녹음 파일 속 빅토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성공한 줄 알지. 하지만 내 영상 한 방이면 끝이야. 믹 그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저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거야. 이 목소리가 방송을 타는 순간 그의 화려한 커리어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사라킴 이사와의 면담은 마치 체스게임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의 평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회사가 범죄자를 비호하는 곳으로 낙인 찍힐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환부를 도려낼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제가 내민 증거들은 반박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그가 보스턴에서 저질렀던 사건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사라킴 이사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빅토르는 반복적인 포식자였고 회사는 이를 묵인할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빅토르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올 때 그는 자신의 구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지위가 박탈되는 순간 그는 그저 작고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그 인맥들은 이미 제가 보낸 이메일을 받고 그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정치권과 금융계의 거물들은 추문에 휩싸인 자를 누구보다 빠르게 손절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리니까요. 빅토르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 아만다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아만다. 그녀의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박고 절규하는 빅토르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반전의 핵심은 기록과 연대입니다. 빅토르는 자신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오늘 당장 녹취를 시작하고 이메일을 저장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라킴 같은 사람 혹은 저 같은 기술자를 찾아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행동 요령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반드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던지세요. 방금 지시하신 내용이 X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가 훗날 당신을 구원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빌런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지만 당신이 그 흔적을 강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레아의 차례입니다. 빅토르라는 거대한 장벽이 무너진 지금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제 앞에 나타날까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어떤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이 이어집니다. 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확인하시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진정한 정의 구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빅토르 드라직의 체포 소식이 지역 뉴스를 뒤덮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익숙한 러스티 앵커바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여운은 생각보다 짧았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주 낯설고도 평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바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레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천 달러짜리 디자이너 수트나 화려한 보석을 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평범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제 곁으로 다가와 맥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빅토르 이야기.
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끝났다고 하더군. 고마워, 믹.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지독한 실수를 저지른 뒤 길을 잃은 낯선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는 애틋한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비어버린 무무의 상태였죠. 고마워할 것 없어. 내가 한 일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 레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믹,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잖아.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다시 예전처럼 머무르며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 그녀의 절박한 제안에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의의 미소가 아닌 완전한 작별의 신호였습니다. 레아, 내 문제가 뭔지 알아. 넌 구원이란 게 충분한 사과와 선의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것들은 아무리 고치려 애써도 결코 되돌릴 수 없거든.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쳐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난 게 아니야. 난 네가 선택한 그 추악한 삶으로부터 걸어 나온 것뿐이지. 우리는 빅토르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네가 내 신뢰보다 그의 인정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순간 이미 죽었어. 저는 미련 없이 돈을 카운터에 올려두고 발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더없이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분 좋은 정적이 저를 반겼습니다.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3주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싱크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파이프는 완벽하게 고쳐져 있었고 더 이상 똑똑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그 속에서 비로소 저는 온전한 저 자신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배신당한 뒤에 복수가 달콤하냐고. 사실 진짜 달콤한 것은 복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가 내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두렵지 않게 되는 그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집은 이제 차가운 전쟁터가 아닌 저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고쳐지지 않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가장 완벽한 수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빛을 보지 못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마지막 순간에 레아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문을 닫고 걸어 나갔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끝났음을 직감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독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세요. 상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싱크대처럼 다시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또 다른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